제목은 상해 여행 기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를 곁들인, 근데 이제 역사도 좀 곁들인 동방명주, 동방명주, 상하이 환초金融中心,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상하이 중心大厦, 상하이 타워, 진마오大厦, 진마오 타워, 유엔 상城, 예원 상점가. 상하이 대한민국临时政府旧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겐즈방, 텐즈팡. 우캉大楼, 우캉 맨션. 징안스, 정안산. 난징동로, 난징동로.鲁迅公园, 루신공원. 상해 여행 기록. 근데 이제 제 맘대로 만든 나야 상하이. 1842년 난징 조약 이전, 상하이는 공식적인 개항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미 강남 지역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황푸강과 운하가 이어지는 천혜의 수로망 덕분에 물류가 활발했고 주변 평야에서 재배된 면화와 견직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풍부한 물과 인력 덕분에 직물 염색업이 발달하고 해안의 소금전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 내륙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는 일찍이 물길을 따라 흥한 도시로 자리 잡았고 이 개방성과 상업적 활기는 훗날 외세의 진출과 근대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840년부터 1842년까지 이어진 제1차 아편전쟁은 영국과 청나라 사이의 무역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의 패배로 1842년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중국이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상하이를 포함한 5개 항구가 강제로 개항되며 영국은 무역, 거주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망하이 조약, 프랑스의 황포 조약으로 세 나라는 상하이에 각자의 조계를 설치했습니다. 조계는 중국 영토이지만 외국의 법과 행정이 적용되는 치외법권 지역이었죠. 영국 조계는 북쪽, 프랑스 조계는 남쪽, 미국 조계는 그 사이에 형성되었고 훗날 미국, 영국 조계는 통합되어 국제 공동 조계가 되었습니다. 와이탄의 유럽식 건물들은 바로 그 외세 시대의 흔적입니다. 도시가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중국 주권 상실의 상징이 되었죠. 이어진 제2차 아편전쟁으로 열강의 권한은 더 확대되었고 외세의 영향력은 상하이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상하이는 근대화의 빛과 식민의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밤의 황푸강, 서쪽의 서양식 건물과 동쪽 푸둥의 현대적 빌딩이 서로를 비춥니다. 한쪽은 굴욕의 기억, 다른 한쪽은 부흥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자본과 인재가 모여들며 상하이는 아시아 금융, 언론, 영화의 수도로 변모했습니다. 재즈클럽, 아르데코 건축, 여성의 사회 진출, 모던 라이프가 흐르던 도시. 그 시절 상하이를 상징하는 말은 모던 상하이, 모던 상하이.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불평등과 범죄, 반식민 현실이 공존했습니다. 상하이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품은 근대의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화려한 도시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했고 도시의 번영은 전쟁의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쟁 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며 상하이는 국가산업의 중심 도시로 재편됩니다. 공업화와 계획경제 속에서 상하이는 한동안 회색의 도시로 불렸지만 그 기반은 훗날 개혁개방의 토양이 됩니다.
그리고 1990년 푸둥 개발 정책이 발표되며 상하이는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황푸강 동쪽의 논밭과 창고는 불과 30년 만에 초고층 빌딩 숲으로 변모했고 상하이는 다시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상하이의 빛나는 야경은 단순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굴욕과 부흥을 모두 겪어낸 도시의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하이의 명소들을 하나씩 걸어보려 합니다. 같은 장소를 봐도 역사를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감정이 남기 때문이죠. 특히 상하이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시야에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동방명주와 와이탄, 서로 마주본 시간. 동방민주和와이탄, 황푸강을 사이에 두고 강 동쪽에는 동방명주탑이 서 있고 강 서쪽에는 와이탄을 따라 늘어선 상징적인 서양식 건물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HSBC 빌딩, 세관청사, 페어몬트 피스 호텔, 이 석조 건물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조개식이 서구 자본과 권력이 상하이에 뿌리내렸던 흔적입니다. 이 장면이 유독 대조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시대의 언어가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 쪽의 동방명주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스스로 쌓아올린 미래이고 강 서쪽의 와이탄 건물들은 외세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의 출발점입니다. 중국인들에게 이 풍경은 단순한 야경이 아니라 한때는 빼앗겼고 지금은 따라잡았다는 기억과 자부심이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예, 뭉클합니다. 동방명주 야경을 보시려고 하신다면 택시의 목적지를 Manner Coffee, 고어커 빈장디안 이쪽으로 가니 동방명주를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강을 따라 천천히 와이탄 쪽까지 걸어가며 이 도시의 야경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원과 예원상성, 명나라의 시간 속으로 유엔和유엔상청.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예원과 그 바깥의 예원상성입니다. 유엔是花园, 유엔상청是围绕豫园的商业区. 예원은 정원이고 예원상성은 그 주변의 상업지구입니다. 근데 예원은 너무 많이 가봐서 안 갔습니다. 네, 그렇고요. 예. 그런데 예원상성은 갔습니다. 밤에 白天看豫园, 夜晚逛豫园商城. 낮에는 예원을 보고 밤에는 예원상성을 걷습니다. 라고 하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예원은 안 감. 이곳은 상하이가 아직 세계 도시가 아니던 시절의 얼굴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관료의 개인 정원으로 시작된 예원은 상하이가 외세와 충돌하기 이전의 중국적 질서와 미감을 보여주는 공간이죠. 상업화된 예원상성의 번잡함 속에서도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세계도시 상하이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에서 출발했는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타국에서 이어진 독립의 숨결, 상하이 다한민국臨时政府旧址. 상하이는 중국의 도시이기 이전에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바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 낯선 도시 상하이에서 임시로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왜 하필 상하이였을까요? 이곳이 조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법이 적용되던 조개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직접적인 탄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라 타국에서라도 나라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였습니다. 이곳에 서면 상하이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도시가 아니라 우리 근대사가 잠시 머물렀던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중국의 근대사와 한국의 독립사가
이 작은 건물 앞에서 조용히 겹쳐집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뭉클한 마음이 더욱 가득해져 눈물을 머금은 채 그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꼬꼬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과거사 공감의 상징의 자산이고 일본과는 침략 책임을 환기시키는 실증 자료이겠죠. 내부의 공간은 촬영 불가여서 못 찍습니다. 다만 내부 설명문에는 한국 내부의 정치사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상하이의 국제적 망명 환경, 항일 전선의 국제성 이런 내용이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텐즈팡, 골목에 남은 생활의 역사, 田子坊, 劳动堂里的艺术区, 오래된 골목 안의 예술지구, 화려한 대로를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가면 텐즈팡이 나옵니다. 이곳은 대단한 역사 유적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상하이다운 장소입니다. 석고문 주택 사이로 예술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은 상하이가 어떻게 살아있는 도시로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골목이 유독 상하이다운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이 집들 때문입니다. 바로 석고문, 상하이식 전통 주거 형태죠. 석고문은 말 그대로 돌로 만든 문과 문간 구조를 가진 집입니다. 겉으로 보면 서양식 벽돌 건물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중국식 마당과 생활 구조가 이어집니다. 이 집들은 조개식이 서양의 건축 방식과 중국인의 생활 방식이 타협하듯 섞여 만들어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던 시기, 상하이 사람들은 이렇게 서양식 껍데기 안에 중국식 삶을 넣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고문은 단순한 오래된 집이 아니라 상하이가 어떻게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지금 텐즈팡의 골목을 걷다 보면 예술 작업실, 카페, 작은 가게들이 이 석고문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죠. 상하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공간 위에 다음 시대를 얹어왔던 도시입니다. 우캉 맨션, 조개 시대의 일상. 우캉大楼像一艘停在街角的船, 길모퉁이에 멈춘 배 같다. 프랑스 조개지 한복판, 교차로 모퉁이에 서 있는 우캉 맨션. 처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평범한데? 네, 맞습니다. 우캉 맨션은 일부러 평범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곳은 권력자나 외교관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조개 시기 상하이에 살던 외국인과 중국인 중산층이 실제로 생활하던 아파트였기 때문이죠. 1920에서 30년대 상하이는 급격히 커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캉 맨션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던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외국인도 중국인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 같은 계단을 오르내렸죠. 그래서 우캉 맨션은 침략이나 정치의 역사가 아니라 조개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화려한 와이탄이 상하이의 얼굴이라면 우캉 맨션은 그 얼굴 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뒷모습에 가깝습니다. 정안사, 도시 한복판의 신앙, 징안스,闹市中的古寺, 번화한 도심 속의 오래된 절, 고층 빌딩과 쇼핑몰 사이를 걷다 보면 갑자기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바로 정안사입니다. 원래는 가려던 동선에 있던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이 도심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괜히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근처 호텔에 묵고 있었기도 했고요.
정안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있던 절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커지기 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상하이가 확장되면서 절이 도시의 중심에 남게 된 것이죠. 전쟁과 혁명, 도시 개발을 거치며 정안사는 여러 차례 파괴되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곳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하이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쉬게 할 공간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안사는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바쁜 도시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상하이는 늘 앞을 향해 달려온 도시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달리기만 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난징동로, 소비로 읽는 역사. 난징동로, 난징동로步行街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죠. 상하이 最繁华的商业街之一.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상업거리 중 하나. 난징동로는 상하이가 개항된 이후 외국 상점과 중국 상점이 처음으로 나란히 들어선 거리였습니다. 조개의 시기에는 은행, 백화점, 극장이 모여들며 돈이 흐르는 길로 빠르게 성장했죠. 중요한 건 이 거리가 단지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는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의 중국 소비는 필요한 것을 사는 데서 끝났지만 난징동로에서는 구경하고 비교하고 소비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상하이가 전통적인 도시에서 근대적인 소비 도시로 바뀌어가던 과정을 가장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난징동로가 늘 붐비는 이유는 이곳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소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하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레고 스토어하고 M&M 월드 스토어 있거든요. 꼭 한번 들려보세요. 근데 M&M 월드 스토어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루신공원, 사상과 기억의 공간. 루신공원, 纪念鲁迅的公共空间. 루신을 기념하는 공공공간. 근데 여기에 오면 여행자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먼저 서게 되는 장소. 겉으로 보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는 평범한 공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하이가 돈과 건물로만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 공원의 이름이 된 루시는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루시는 무기를 들고 싸운 사람이 아니라 글로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데 이 공원에는 생각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한 사람의 흔적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공원 한편에 세워진 윤봉길 의사 기념비입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는 이 상하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조선은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한국인만의 인물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존중받는 항일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특별합니다. 한쪽에는 글로 싸운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몸으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상하이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나면 이 도시는 단순히 잘 사는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걸 수 있는지를 끝까지 고민해온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여행에서 이 조용한 공원을 거닐며 느낀 그 공간의 감각이 몸속에 오래 남습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은 못 들어갔습니다. 네, 길치라서 찾는데 오래 걸려서 입장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네, 다음에 재도전하겠습니다.
재도전은 좋은 거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很久以前 羊肉串 유명하죠. 예, 다 맛있습니다. 아무거나 시켜 드세요. 중요한 건 뭐다? 예약이다. 웨이신에 很久以前 羊肉串 검색해서 계정을 찾아 들어가면 线上取号 눌러서 예약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식사할 시간에 2-3시간 전에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仁和馆 인화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본방 요리의 맛을 지켜오며 이어져 온 미쉐린 원스타 노포입니다. 화려함보다 익숙함과 균형, 유행보다 시간이 검증한 맛을 지켜온 집이죠. 이건 이전 영상에도 추천드린 적 있는데 시에펀 라오판 게살덮밥 이거는 정말 맛있습니다. 한 입 먹었을 때 처음 들어오는 부드러움과 이어서 게살과 게내장의 깊은 감칠맛을 느낄 수 있고 느끼함 없이 사라지는 단맛으로 마무리됩니다. 나야 따자시 양쯔강 털개입니다. 자극은 거의 없고 비린 향도 없고 간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로는 찐파이 홍서로 달짠짠한 간장 소스로 천천히 졸여 부드럽고 윤기 나는 상하이식 돼지고기 조림입니다. 꽁바오샤초 매콤달콤한 궁보식 새우 요리 바삭하게 볶은 새우에 매콤달콤 새콤한 궁보 소스를 입혀 고소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한 맛입니다. 시구어서 스더우프 돌솥에 담아낸 수제 찢은 두부 부드러운 두부를 손으로 찢어 돌솥에 볶아 고소하고 자극 없는 맛입니다. 근데 탄맛이 납니다. 예, 바닥에 타는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탄맛이 납니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약. 여긴 따종点评 이란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 2시간 전쯤에 번호를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星巴克甄选上海烘焙工坊 여기는 스타벅스 리저브 상하이 로스터리입니다. 처음 들어오면 이게 커피 매장인지 공장인지 아니면 전시장인지 잠깐 헷갈리게 됩니다. 보통 커피는 조용히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공간인데 여기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부 보여주겠다는 공간이에요. 천장을 올려다보면 구리색 파이프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파이프 안으로 원두가 이동하고 볶아지고 식고 다시 내려옵니다. 마치 주방에서 요리가 만들어지는 동선을 일부러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긴 커피를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커피를 설명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한쪽에서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콜드브루, 심지어 커피로 만든 칵테일까지 만듭니다. 메뉴판을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익숙한 아메리카노보다 처음 보는 이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를 마셨습니다. 예, 이 공간의 재미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으면 재밌다. 그 지점에 있어요. 그랬고요. 지엔빙 마지막으로 지엔빙입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의 중국 버전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선택해서 조합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중국어를 좀 하셔야겠죠. 주문이 어렵다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드셔보세요. 이건 어디든 맛있고 특색이 다르니까 보이면 사 드세요. 아무튼 이렇게 상하이에 대한 여행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상하이는 어느새 10번도 넘게 다녀온 도시가 됐는데요. 이상하게도 올 때마다 여전히 새롭습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예, 아직 못 본 곳이 많고 그래서 또 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상하이를 포함해서 중국의 여러 도시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때그때 느낌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국 여행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죠. 예, 어쨌든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도시의 기록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만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듭니다. 할 수 있을 때. 아무튼 스냅 중국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